안녕하세요. 강기북교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령에 대한 입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법은 말 그대로 주택 건설, 관리, 공급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주택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에 해당되게 되는데, 건축법령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불리우는 30호, 30세대 이상의 단독택과 공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과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 가족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독택의 개념이고,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속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법에서는 간혹 주종 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특히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건축물이 주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동택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철제 대문이 있습니다. 그 철제 대문을 갑종 방화문이라 표현하는데, 그 철제 문 안쪽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입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으로서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둘 이상의 입자 등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이를 공용 부분이라 표현하는데, 가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게 되면 32평 아파트에 대해 32평이란 말 쓰지 않고 그 매물 표시를 85제곱미터로 표현하는 것 본 적 있죠. 그 32평은 주거 전유 면적, 전유 부분이 보통 85제곱미터라고 하면 공용 부분은 2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건축물을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전유 부분이 바로 주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32평의 대지 지분이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전유 부분만 표시하는 이유는 주종 관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대지에 건물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주물은 건축물이고요, 토지는 부속 토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준주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에 대한 개념 함께 살펴보셨고, 이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주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붙여주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데 불구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준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주택에는 다중생활시설, 흔히 고시원이라 불리는 것을 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 이 네 가지를 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가끔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텔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아파트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복합용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모습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텔이란 말 보았을 때 아파트다, 주택이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오피스텔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를
공동택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공동택의 범위를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만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주택법령을 정해 놓았는데, 이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로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거 안정이라 표현하고, 주거 수준 향상은 기존 유주택자에게 좀 더 좋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주거 수준을 끌어올렸다, 향상시켰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택법의 제정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3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기숙사를 건설하게 되면 그 소유관계는 고용자 소유이고요. 그리고 저 기숙사에는 방 한 칸에 근로자 2명, 3명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 수준 향상과는 관계없죠. 국민 개개인의 공부하는 주거 안정에 기하는 바 없고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 않기 때문에 저 기숙사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상 공동택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 우리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으로서, 현재 주택은 크게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독택은 건물 한 동 전체를 한 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로 사용할 경우, 이를 단독택이라 표현하는데, 저 단독택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단독주택과 흔히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공간 건물을 단독택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규모에 관한 사안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중주택과 다가구택에 적용되게 되는데, 이 다중주택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330m 이하의 것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고,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만 공동택으로 정하며,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기숙사도 공동택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법의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 공택에 관한 기존 부분으로 아파트, 연립, 다주택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4계층 이하라면 연립, 그리고 다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당 바닥 면적합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택으로 구분하고 660 이하인 때는 다세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은 바로 이 단독택과 공택으로서 그 호수, 세대수를 30세대 이상 건설하게 되었을 때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택과 공택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말 부정하는 것이죠. 준주택, 준택은 주택 아니다. 종류, 오피텔, 기숙사, 노인 복지택, 다중생활시설, 네 가지는 준택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건설 자금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형태를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주택건설 자금을 기준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주택은 주택건설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등으로 구분하는데,
국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뭐란다? 민영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민택 등에 해당되는 주택은 민영택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1번 보게 되면 국민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 용도만 쓰이는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를 국민택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에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택 등이라 표현합니다. 3번 민간 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에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국민택 등에는 국민주택이 포함되는데 이 국민택과 관련되어 최근 주택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여기 국민택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주택을 누가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표현합니다. 그 사업체가 국가기관이건 민간이건 가리지 않고 주택건설 자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도시기금, 과거에 국민택기금이라 분류된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은 국민택 건설사업과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 분류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그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주택도시기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민택기금이란 말을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이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란 말 생각해 놓습니다. 만약 저 도시와 주택이 뭐가 앞에 나오는지 혼란스럽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다? 주택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택도시기금이란 말을 연상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으로서 자금 지원받아 바로 대출받아 융자받아 주택 건설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건설한 것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공동택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용 부분을 제외하고 입주자 등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 또는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는 10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택 규모는 최대 100제곱미터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택은 기금 85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바로 국민주택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사업체를 앞으로 국가 등이라 할 겁니다. 저 국가 등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이를 국민주택 등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게 되면 걔는 국민주택이죠. 국가기관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기금의 지원, 융자 없이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국민택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등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국민택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체가 누구에건 관계없이 기금 85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만 국민택 되는 것이고 저 국민택의 사업체는
국가기관이건 민간이건 상관없죠. 오직 기금과 85가 국민택에 대한 중요한 판단 요건입니다. 반면 기금 지원 없이 국가 등이 건설한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등이지 국민주택 자체는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이번에 임대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표현하는데 그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여기 공공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과거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주택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이라 하는데 그 공공주택 중에 분양하는 주택과 임대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구임택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임택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그러한 영구임대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임대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민영주택은 국민택만 제외한 것이 아니라 국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등이란 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택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그런 개념을 각각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한 주택이라면 민영주택이고 국민택은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했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택. 국가 등이 건설한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기금 지원 없이 했을 때 국민주택 등이고 저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국민주택이죠. 그래서 국민주택과 국민택 등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크게 국민택 등으로 구분하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 도시형 생활주택 등입니다. 주택법상의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각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기본적인 구분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이명박 정권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공급했던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건설 공급하게 되면 그 세대 수는 최대 300세 미만까지만 건설 공급할 수 있고 건설 공급하는 데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 공급한다는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무엇인지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대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 문제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입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17회 주택관리사 시험 때는 관리 실무에서 관련된 문제를 낸 바 있고 18회 때는 관계법규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거리는 제시를 못하고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세대 구분형 공택을 적으라고 주관식 문제로 출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택에 있어서는 최근에 중대형 아파트는 잘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 많이 부담하게 되고 재산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중대형 아파트 건설 공급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과 관련된 제도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하나의 공택으로 공부하는 한 세대를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가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를 구분하여 공급하는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이랍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택은 하나의 세대를 둘 이상으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32평이나 또는 4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둘 이상 있죠. 그래서 한 개 세대를 일정한 경계별로 구분하여 각각 분리된 욕실 그리고 부엌, 침실 공간을 조성하고 각각 별도의 출입문으로 출입 가능하게 만들어 공급하는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40평대나 50평대를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 주인 세대가 일부를 사용하고 다른 세대를 임대하거나 또는 자녀 세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노령층이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저 분양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대학병원이나 또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보다는 좀 더 방범이 탁월한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 구분형 공택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주택법에 반영하여 이를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분명 한 세대로 공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는 구분 소유권과 관련된 소유권 개념은 하나이다, 둘 이상이다. 하나이죠. 한 세대를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쪼개 놓은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한 세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세 전체에 대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17회 시험과 18회 시험 때 세대 구분형 공택을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세대 구분형 공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치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 세대 구분형 공택은 전체 총 세대수 중에 3분의 1 이하까지만 건설 공급할 수 있고 전체 주거 전용 면적 중에 3분의 1 이하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세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의 세대를 둘 이상이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구분된 공간마다 차량을 각각 가질 수 있죠. 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택단지에 존재하는 부대 봉인설의 이용과 관련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건설 공급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택에 있어서는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이하로 공급할 것, 전체 주거지역 면적 중에 3분의 1 이하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건설 기준에 관한 사항만 명확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반영한 도시형 생활택에 관한 사항과 세대 공동택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종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주택, 원룸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세대 공동택은 한 세대를 둘 이상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구분한 공택을 세대 운영 공동택이라 한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리모델링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등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기 전에 건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물 중에 공동택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데, 건축법은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의 모든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공동택과 관련된 리모델링은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공동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리모델링은 그 본질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는 하자 담보 책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동택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주택법령상 사용 금사 후 10년까지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특정한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체에게 고쳐달라 요청할 수 있고, 그 하자 담보 책임이 경과되었다고 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사용 금사 후 10년 경과된 때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대수선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사 후 15년 경과되게 되면 대수선에 관한 리모델링 사업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용금사 후 10년 경과, 15년 이내는 대수선 형태 리모델링만, 15년 경과된 때는 대수선형의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의 사용 문서부터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공동택에 대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가능하죠. 그러면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에 대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공용 부분에 대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무제한 증축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특별히 전유 부분과 관련된 증축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사용금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일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 증축하는 행위, 세대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4 이내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택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까지 증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예외 조건을 충족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0분의 4까지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한도와 예외적인 한도를 각각 구분하면서 최대란 말 쓰게 된다면 10분의 4,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의 증축 한도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의 증축 한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시험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분의 3까지만 증축한다. 10분의 3의 제한 대상은 전유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30%까지만 10분의 3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이 말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 한도는 전유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특징과 관련되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그 특이한 특징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로 3번입니다. 위 이유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 세대수 증가하는 증축행위, 가로속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하고 이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대 3계층 이하로 증축할 것. 다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을 말한다. 그리고 2.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할 것. 구조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특이한 사안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공택에 있어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데 그러한 증축 방법으로 1:1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가능하겠죠. 특별히 세대수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면 기존 공동택의 세대수의 100분의 15, 15%를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택의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라고 하면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되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1:1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대 23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공택 세대수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그래서 세대수 증가 한도, 증가 범위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통 30% 이내 세대수를 재건축 사업을 통해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건축과 관련된 연한이 최근 40년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30년 지난 때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많은 공택단지에서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택을 건축했던 용적률이 200%일 때
그 용적률이 25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기존 세대수의 30% 정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대신 이러한 용적률 조정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사실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수평 증축형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평 증축형이라면 층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옆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수직 증축형은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주요 구조부인 기둥, 내력벽 등을 두게 되는데, 해당 건물의 고정 하중이나 적재 하중이 증가하게 된다면 기존의 주요 구조부가 이를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확보한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5년 또는 20년 전에 공터를 만들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튼튼하게 기둥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만 수직 증축할 수 있겠죠. 왜 구조도가 필요한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직 증축하게 된다고 하면 증축 한도와 관련되어 증축 범위와 관련되어 통상적인 공택의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하는 것을 원칙을 하는데, 해당 공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계층, 그리고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14층 이하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을 아파트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고 하면 그 5층부터 14층 이하, 지금 기준으로 한 20년 또는 2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층수가 5층짜리나 또는 10층 내외입니다. 최근 2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최근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15층짜리 아파트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5년 또는 10년 이내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택이라고 하면 보통 층수가 14층 이하이고, 이러한 경우는 2계층 증축하는 것을 원칙을 하는데, 공동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최대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적인 수직 증축 범위는 2층이고요. 15층 이상일 때만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것을 각각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 3계층, 15층 이상일 때만 최대 3계층이고요. 14층 이하라고 하면 2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 증축과 관련된 한도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된 사업 주체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